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연설문 새마을운동에 관련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잘 보셨죠?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10월 26일 날 서거하셨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 그 추모식에 참석을 한 걸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책을 상당히 500페이지가 넘는데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신다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분에 대한 어떤 애국 정신을 쉽게 나도 당당하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오늘은 소득등대 사업 농촌 근대화 선도 사업 요거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점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저께도 나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공업 같으면 어디 가나 공장에 세우고 기계를 설치하고 원료를 갖다가 기계를 돌리면 그날부터 생산이 되어서 수입이 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업, 농촌의 근대화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농촌의 근대화. 농촌의 근대화는 뭐다? 소득 증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보시면 그 통일벼라는 게 나와요. 통일벼. 뭐 농사를 지셨던 분들, 이분들은 통일벼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 통일벼의 이제 신품종을 개발할 때 사실상 이것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필리핀에서 가져왔었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걸 가져와서 농민들이 옛날서부터 해오던 방식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한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을 설득시키고 지금 말하는 농촌진흥청이죠. 농촌진흥청의 그 신품종 개발에 의한 연구를 해가지고 무려 67년서부터 해갖고 70년도 3년 동안 이런 시간을 거쳐서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가지고 신품종 개발하죠. 그 내용은 제가 또 통일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 지금은 우리 이제 이 통일벼가 전 세계적으로 빈곤한 나라에 식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대한 영향을 하고 심지어는 러시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이를 가져왔는데도 이것을 세계의 그 씨앗을 접목시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씨앗으로 이게 분포돼가지고 차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겠지만 이걸 갖다가 품종 개량을 시켜갖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이 중국에도 저희 통일벼를 가지고 좀 재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때 당시는 뭐가 됐으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식량이 자급자족을 이룬 것이죠. 식량이 자급자족 이런 데 있어서 혼연일체가 됐던 거죠. 혼연일체. 우리는 할 수 있다. 뭘 못하겠냐 하고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과 소신을 국민들한테 불러일으켰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쌀을 도와주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때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빈곤하니까 쌀을 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북한에서 그 정도로.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 원성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오늘날까지, 다시 좀 말씀드리면 그때 만들어 놓은 토대가 오늘날까지 생산하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토속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이 이런 의학이라든가 생명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는 그 조금만 저 말씀드리면, 통일교를 할 적에는 뭐를 하냐면은, 이게 동남아시아 필리핀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신품종을 개발하고 그냥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를 갖다 만들어갖고 모내기판을 비닐하우스에다가, 아마 이런 걸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것도 같아요. 제가 좀 어렸을 적에 이걸 하는 거 봤어요. 모내기판을 이렇게 모판을 만들어 가셔가지고, 뭐 추위니까 이게 얼어 죽고 이양 쉽게 말해서 옮겨 심어야 되는데 옮겨 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모가 자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은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낸 다음에 큰 다음에 옮겨 심었고, 이런 과정. 그것이 이제 현재 우리 비닐하우스를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는 하나의 기술도 우리가 개발되고, 오늘날 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그 계절에 관계없는 농산물을 먹는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시대적인 오늘날까지의 모든 토속을 마련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는 해안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장원 같은 거 치면, 다시 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새마을운동 책에 대해서 제가 운동에 관련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고 지은 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장은 세우면 바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생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농사는 옛날에 농자 천하지 대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농사는 1년에 한 번밖에 질 수 없어요. 지금은 여러 번 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봤을 적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한 해가 그 한 해 농사를 잘못 지면 엄청난 뭐가 됐을까요? 피해를 받았겠죠. 그렇죠? 제 얼굴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념 자체도 심어졌죠. 그래서 이제 농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뽕나무를 심어서 적어도 3년 후에나 내가 장업을 할 수 있었고, 3년에 뽕나무 자라는 시기가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뽕나무는 봄하고 가을 두 번 치죠. 뽕나무를 저도 이제 농장이 있어서 옛날에 뽕나무를 심고 누에 채워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에 잠을 몇 번 자면 고치가 되고 이런 걸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최소한도 3년이 돼야, 쟤도 마찬가지.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를 심어가지고, 뽕나무, 오디가 이제 개량, 신품종 있죠. 공주에 있는, 공주의 감사연구소에서 제가 그 오디나무를 신품종을 갖다가 심어가지고 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심다 보니까 최소한도 뽕나무 오클라면 3년은 돼야 돼요. 그리고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과수를 심더라도 빨라야 5, 6년이 어떤 것은 10년이나 가야만이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벼 종자를 개량을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벼 종자 개량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벼 종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명한 박사가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몇 년을 걸쳐서 개량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 증대의 벼 농사를 아까 말씀드린 통일벼라는 그 품종을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렸었죠. 그래서 70년대에 들어갔고 이게 좀 완성돼가지고 그때 엄청났죠. 근데 결국 이제 80년대에 들을 적에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70년대에 이뤄낸 그 토대가 80년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기초적인 모든 그 분야에 있어서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뭐 핵에 대한 얘기는 또 뒤에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고 벼종자를 개량을 하더라도 몇 년은 걸려야 합니다. 이런 농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농촌이 근대화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소득 증대는 어디 있었냐면은 근대화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대화. 계속 지금 근대화 얘기를 선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선도를 해야만이 뭐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잘 먹고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업의 근대화가 하는 그 목적은 돈을 아무리 넣는다 해도 당장 1년이나 2년 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조급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뭘 하시냐? 정말로 인내, 참고 견디고 공무원, 좀 설득, 국민이 설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옛날서부터 그대로 우리 선조들이 농사온 그 농업에 대한 그 기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옛날에 그러니까 이 바꾸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참고 견디고 우리는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그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에서 전개된 목적의 큰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은 모든 걸 처음에 시작하지 않고 한 군데서 이거 시험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성공이 되면 다른 곳에도 계속해서 뭘까입니까? 파급을 시키는 쉽게 말씀드려서 나무 뿌리처럼 파급시키는 효과를 얻어서 갈라가는 이런 정책을 썼던 거죠. 최대한 뭘 했어요? 실패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실패를 하면 국민의 세금 돈이 들어가니까 국민이 나라의 빈곤함을 최대한 줄이고 단기간에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는 국가의 안보까지도 감안해서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지금 전쟁 후이지만은 우리보다도 조금 더 잘 살았죠. 물론 전쟁 전에도 북한이 더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은 지하 부존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농사지 못해도 돼요. 가뭄이 온다든가 홍수가 온다든가 그냥 하늘 다 이쪽 남쪽은 평야가 많기 때문에 그냥 굶는 거죠. 그는 어려움의 환경에 있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 서 있는 대한민국 남쪽에 어떻게 하면 안보식과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고 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경제가 먹고 사는 것이 너무도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설득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있지만 일선 공무원들한테도 정말로 늘 지시하고 감독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어떻게 될까요? 겪었던 거, 경험에 또 토대를 해서 그걸 가져가 보급시키는 그런 것을 했었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농촌 개발이나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모든 계획을 밀고 나갈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어떤 요즘 말하는 정치인의 쉽게 말씀드려요. 입에 바른 표만 얻기 위한 그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표만 얻기는 정치를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 거죠. 이것이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모든 시책을 밀고 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쫓아오라. 지난 60년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근대화를 위해서는 주로 기초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60년대는. 그리고 우리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아시죠? 그것이 이제 경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적인 단계는 60년에 왔지만 이제는 70년대에는 뭘 하느냐? 이걸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농촌에 대한 근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뭘 하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농촌 개발이나 농촌 근대화를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시책을 밀고 나갈 것이며 지난 60년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농업 근대화를 위해서 주로 기초적인 사업을 수행해 왔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자면 몇 가지를 꼭 갖춰야 될 요건이 있다. 이제 기초적인 건 다 넣어줬으니까 그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냐면은 또 이제 가다 보면 그 농촌이 관계되니까 이제 통일비어에 대한 얘기를 또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비어에 대해서 통일비어. 야, 첫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비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료를 어떻게 하면은 농민들이 수확 증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비료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60년대에 우리는 이 비료 공장을 많이 건설해서 그러니까 70년대를 대비한 비료 공장을 건설했죠. 이제 남해 쪽에 많이 건설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60년대 우리는 이 비료 공장을 많이 건설해서 지금 비료는 거의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야,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국민들한테 안심을 줬어요. 안심을. 응? 아까 말씀드린 통일비료를 심으려면은 품종 개량도 했으니까 이제는 이걸 잘 키울 수 있는 그 토대를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퇴비도 물론 옛날에 퇴비도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요? 비료 너무 많이 좋은 게 많이 나왔죠. 그래서 비료 공장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 비료로 이제 우리 농사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뭐가 있으냐면 농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농약. 그때 당시는 농약도 없었죠. 이 농사를 쳐놓고선 다 병충해 다 먹고 다 이렇게 좀 클만하고 열매를 얻으려면 모두가 그냥 병충해 때문에 한번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농사 한 해를 망쳐버리는 거죠. 그럼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고통을 겪었던 거죠. 자, 그래서 또 농약 문제는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농약을 쓰는데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 말대로 농약이 안 썼으니까 요즘 말은 유기농이죠. 유기농. 요즘 농약도 많이 좋은 농약이 많이 나와가지고 인체에 해롭지 않게끔 개발이 돼가지고 왜 농약이 있으면 사람이 안 좋으니까 물건을 안 사겠죠.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 70년대쯤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거의 안 썼어요.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몰랐었고 그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농약을 쓰는 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으나 병충해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여기서 오는 감량, 그쵸? 감량이라는 것은 수백만 석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농민들도 자금 깨닫기 시작하였고 정부에서도 농약을 많이 보급해서 농민들이 농약을 쓰는 기술도 거의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양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농약을 사용하는 방법을 언제쯤 농약을 주고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 교육을 시켜서 이제는 농민들도 농약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터득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항시 어떤 거에 있으면 테스트를 거쳐서 이것을 실험을 거쳐서 어떻게 했어요? 보급을 시켰다는 거죠. 그냥 막 무조건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에요. 절대. 이 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할까요? 물이 중요하다라는 물. 천수답 아시죠? 그래가지고 내가 올린 그 말씀드린 거 있지만 물이 중요하다는 깨닫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관정을 파가지고 이제 뒤에는 이제 관정에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관정을 왜 잘 보관하지 못하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지시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 연구를 시켜서 그것을 뭘 하라고 시켜가지고 그것을 바로 어디다 현장 농민들한테 보고시켰다는 얘기죠. 물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물이 없어서는 농사를 질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한 발이 들면 하늘만 쳐다보고 한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도 이 자연에 도전해서 인력으로 이를 극복해야 되겠다는 시도, 그러니까 완전 땡을 만들었죠. 그 시도로 농업용수 개발에 착수하여 67년부터
68, 69년, 금년, 거의 70년대 얘기죠. 내년까지 추진하는데 논에 대한 문제는 대략 내년 말이면 거의 해결되고 앞으로는 밭에 대한 용수 문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 농업을 근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합니다. 이게 바로 뭐다? 결국은 근대화다. 농촌이 근대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지정이라고 이제 농촌에 도로를 만들고 기계화되니까 기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농기가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농 기술이 보급이 시작됩니다. 영농 기술. 이 박정희 대통령이 뭐 공대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자세히 박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발전을 해오면서 내가 화면이 이거 하나 또 있었네요. 이건 제가 없애보겠습니다. 2개씩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농업의 기술화를 시키는 거죠. 기계화. 이 기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서서히 준비를 한 거죠.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영농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고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많은 경험을 얻었고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이 정도면 소득경제 사업, 즉 농업을 기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선두적인 사업을 전국 도처에 전개해서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이 이것을 보고 앞으로 따라 올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을 근대화하기 위해 또 우리 농업을 기업하고 보다 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과 여기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경험을 얻고 이제부터 돈만 많이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된다면 정부는 이 농촌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모든 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면 훈련을 통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주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면 누구나 사업에 투자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죠. 그 의욕을 불러일으켜줬어요. 의욕. 새마을운동이 바로 이거죠. 의욕을 불러일으키시고 이걸 경험을 통해서 뭐합니까? 결국은 뭘 이겠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농촌에 보다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뭘 만들었어요? 농업의 근대화를 추진합니다. 이게 바로 농업의 근대화예요. 이번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 근대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득증대 사업은 제목이 농촌의 근대화에 있다. 농촌이 근대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조금 제가 이제 서툴어도 그 핵심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득증대 사업은 농촌이 근대화라고 제목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훈련과 자신감, 의욕, 경험을 통해서 농업이 근대화를 시켰는데 어디까지? 기계화까지 합니다. 기계화. 이 기계화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환경을 조성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문제가 농업의 기계화 분야 나오잖아요. 방금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많이 읽어봤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합니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두 번째는 농업 용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농업 용수. 세 번째는 기계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기계화. 왜 기계화되면 이 기계화가 결국은 농업도 기업화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이 기계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했잖아요. 실패하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모내 결정이 모판을 만들 때 비닐하우스를 한 번만 한 일주일만 덮어놓고
모판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모내기를 하면은 잘 자랐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비닐하우스가 모판을 통해서 한 것이 지금 오늘날 44초 다 먹는 우리 농작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요때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때서부터. 모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내기 할 때 모판을 만들 적에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 하우스에 거대한 기업화된 하우스를 만드는 것이고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은 좀 많이 더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이 단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기계화라겠죠. 이 기계화야 왜 기계화가 필요하냐면 이게 이유가 있어요. 기계화를 시키는 것은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기계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문제는 농업이 기계화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촌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을 하겠지만 이제 실제는 우리 농업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라겠죠.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구가 이게 70년대에 벌써 우리 오늘날의 공업화를 시작한 도시로 인구 집중이 된 것을 미리 예측을 한 거죠. 예측.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측을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어디 있냐면은 예측이에요. 어떤 걸 기초로 해가지고 앞으로 뭐가 이룰 것이라 예측을 한 거죠. 영웅이죠, 영웅.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가 오늘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런 토대가 만들어진 것은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어렸을 때 겪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책을 통해서 알았고 그 과정을 보기는 봤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어디 있었냐 이거죠. 이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날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 미역을 참배하고 내려오면서 박정희 대통령 미역은 올라가면 전 내려오면서 저 옆으로 비탈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항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추모식에 참석을 하는데 그 오솔길에 내려오면서 뭐라 했어요. 70조 원의 수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보기 말해서 그 내각의 장관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에는 저도 엄청나게 뿌듯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열심히 하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있으냐? 박정희 대통령 정신에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 그런 게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지으신 새마을운동 책이라든가 민족총흥 책 읽어보셨나? 글쎄요.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책 2권, 새마을운동과 민족총흥의 길을 읽어보신 분들은 저보다도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거의.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공부하는 내용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 정신적인 우리가 어려울 때 이 정신을 깨닫고 본받으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충분히 이런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제 하나의 노력이죠. 제가 어떤 분한테 뭐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가 존경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더 잘 되고 발전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우리 국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겪었던 어려웠던 시절을 직접 체험을 해본 분들한테 많이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저보다. 그분들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박정희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그냥 가만히 앉으면 스스로 만들어서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니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고 이 책을 내가 몇 번 읽어보고 여러분한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나와서 얼굴 내밀고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신, 그 책,
제가 꾸며낸 게 아니죠. 이 책을 꾸며낸 게 아니라 이 책이 한 500페이지가 좀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키는 거죠. 공부를.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왜 좋아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공부하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알려줘야 돼요. 정치인들한테 막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이것을 투표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이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표를 주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미리 예측을 했다니요. 70년대에 앞으로 농민들이 도시를 이주할 거예요. 많이들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해야 된다. 기계화를 이제 준비를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1970년에 너무도 예측을 한 거죠. 이거 보면 내가 놀래요. 이런 걸 보면.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인구는 매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쓴 연설문이에요. 내용이에요.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 쓴 연설문 직접 옛날에 구입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책을 편찬해가지고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은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농촌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인구가 줄고 농촌의 노임이 올라가면 참나 이거 보세요. 어느 시기에 가서는 우리가 종전과 같은 재래식 영농법으로는 농사를 해서 수지를 맞출 도리가 없고 결국은 기계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얼마나 영도자입니까? 어? 농촌 기계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농촌의 기계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제가 또 설명했습니다. 농촌에 지우지 마. 이건 안 지우고 그냥 바로 할게요. 농촌 기계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농토를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를 해서 기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기계화의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지 정리라고 들어보셨죠? 경지 정리. 바둑판처럼 경지 정리를 하자. 기계가 들어가서 이제는 사람이 줄었다니까 기계화 시켜가고 하다. 요즘 드론도 농약 뿌리고 다 있죠. 지금 드론 농약 뿌리는 곳이 왜 시계 뿌린잖아요. 옛날 삐뚤삐뚤했던 저기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경지 정리 200평 몇백 평 한 마지기 두 마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다 지금 만들어서 드론도 거기에 좌표를 찍고서는 표시만 드론이 쫙 가서 농약도 해주고 비도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경지 정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왜 과거가 없는 오늘이 있으면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격리정리를 박정희 대통령은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처럼 격리를 해서 기계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부터 농촌에 투입할 장비를 연차적으로 대량 도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뭘 줘요? 희망을 줘, 희망. 나는 이렇게 하겠다.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당량만 내세워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역사적인 정신을 저버리고, 모 정권에서는 얼마나 그 폄하하고 정말 인구 말할 수 없는 아예 없애버리려겠죠. 아예 없애버리려고. 제가 그래서 화가 났었습니다. 너무.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울치니까 여러분도 함께 올려주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비록 이게 1977년도 2017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을 줬죠. 농촌에 기계를 투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와 함께 논을 전부 격리 정리하고 밭도 앞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놀고 있는 야산도 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을 보다 더 기업화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또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앞으로 농촌에 자주 분산시켜 나가겠다. 정부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소위 농공병진 시책의 일환일 것입니다. 농공병정 농업 농공병진 정책 아시죠? 농공병진이라는 농업과 공업이 함께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뭐 있어요? 농공단지라고 있잖아요. 농공단지. 이 농공단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써요? 다 추진한 거다. 아주 기초적인 토대에 의해서 처음 다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어요. 농공단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농공단지를 왜 그랬습니까? 왜? 이 농공단지를 만드는 것은 농촌에서 만든 걸 가지고 농촌의 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잘 살 수 있게끔. 농민이 잘 살면 당연히 도시민도 잘 살죠. 한때는 도시민하고 농민하고 할 적에 농촌이 도시를 추월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농촌 그때 당시가 뭐냐면요, 통일벼라는 이 품종이 나왔을 때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통일벼를 정부에 사들였죠. 수매 해수적인 통일벼를 팔아가지고 그때 한참 TV가 나올 적에 시골 분들이 도시에 사신 분보다 TV가 더 많았어요. TV 보급률이 사실입니다. TV 보급률이 많았어요. 그때 품종 개량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농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탈북을 할 적에 옛날에는 한마디에 대해 예를 들어 상가만 없으면 통일비를 할 때는 내가 막 더 많이 주신 분들은 뭐 몇 가 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절하는 거죠. 기절을. 옛날에는 한 가마밖에 안 나왔는데 한 마디 200평에. 근데 뭐 갑자기 통일비를 싣고 나니까 그렇게 하기 싫고 우리는 옛날에 해던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통일비를 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막 그 탈북을 할 적에 내가 탈북기 뭐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탈북을 할 적에 어떻게 될까요? 벼가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 거죠. 막 춤추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TV가 이제 농촌에 보급되고 이제 전화기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그런 시기가 엄청나게 빨리 왔다는 것이죠. 기억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거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1970년대에서 1975년 사이에는 엄청나게 시골이 도시보다 시골이 더 농업 소득이 높았다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농촌 사람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수익이 더 좋습니다. 그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농공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고 함께 뒤에 나와요. 이제 공업도 뭐 농업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공업에도 집중하기 시작하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농공병진 시책이 일환이 될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앞으로 농민들이 안심하고 보다 의욕을 가지고 이 생산을 할 수 있게끔 농산물에 대한 적정 가격의 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도 추경 예산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쉽게 말해서 기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나라에서 그때 이제 수매에 됐죠. 너무 이제 쌀이 많아가지고 이런데 기억이 뭐 옛날에 이런 거 있었었죠. 농사 예를 들어서 뭐 면 마직이다 해가지고 나는 이번에 다른 보다도 이렇게 수확량 좋았어. 일단 그런 사람들한테 뭐 지금 지자체 옛날에는 뭐 면단이나 리단이라든가 이런 동네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군수나 뭐 그때 당시에 그런 사람한테 이제 어떤 포상금도 주고 그런 동료 정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그래서 이 수매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예측한 거지. 통일교라는 것이 훈전 계량이 나오면서 아 이걸 너무 많이 들으니까 정부에서 또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죠. 농사 저거 지어놓고 하니까 완전 팔 데가 없어. 팔로가 없을 거 아니에요. 팔로가 없으니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정부에서 수매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급자족을 합니다. 1973년도, 75년도에 사실상 그때 몇 년 만에 우리 농촌, 우리 전 국민이 식량에 대한 문제가 없어졌어요. 식량이 오히려 쌀이 이제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까지도 만약에 농사를 많이 쳐가지고 품질 개량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져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정부에서 다 그걸 수매를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책까지도 농민정책, 농촌증대사업에 대한 근대화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 결국은 농촌이 힘든 건 사실이었어요. 공업화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미래 몇 자가 쓰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공업화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공업화에 대한 공업화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공업화를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시로 나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꾸준히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농촌이 점차 발전되고 건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일선 행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행정. 우리나라 공무원들 지금 많잖아요. 그때보다도 수십 배가 많았어요. 수백 배가 많아졌죠. 그때 당시보다도. 공무원들이 농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 지금은 IT, 인터넷 모든 것을 갖다가 뭐 구청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안 가도 되지만 시청이나 안 가도 되지만 지금은 그때는 일일이 농민과 국민과 공무원들과 면대면 만나서 모든 걸 해결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은 농민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 점이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과 대화할 수 있는 정부 시책을 공무원들한테 채찍질한 거죠. 농민들을 만나라. 그래서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여러분들은 농촌에 대해서 무슨 노력을 해봐도 별반 효과가 나지 않지 않느냐. 조급한 생각을 가져서는 말합니다. 내가 농민들하고 얘기해봤는데 농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옛날 방식으로 말하게. 그러니까 해봤자 아무리 대통령이 얘기해도 박 대통령이 얘기해도 이게 먹히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조급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 농민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지시가 전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나 조급한 생각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은 설득을 시켜라. 누구를? 국민을 설득을 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응? 얼마나 지금 눈치 보잖아요. 옛날 공무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공무원들 요즘 그렇게 공무원이 많은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별로.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들한테 국민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도 그냥 속 조급하게 생각지 말고 자꾸 설득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농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농촌이란 원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촌은 특수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수성. 무슨 특수성입니까? 이 농촌은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져요. 1년에 한 번밖에. 이거 실패를 하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해온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국민들이 그때 당시 말을 들러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량 생산에 아주 그 혁명을 일으킨 통일bio 그것도 안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꾸 노력과 실패를 겪어가면서 계속 설득시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하려고 통일bio 품종을 갖다 심으려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농촌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그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시책과 노력이 그 방향이 지금 내가 해결하는 것이 공무원들은 뭐냐면 그 시책과 방향이 뭡니까? 옳으냐 그러냐 이걸 확실하게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들이 행정 공무원들이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농촌이란 원래가 그렇다 이거요. 아까 말씀드려도 원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책 방향과 옳으냐 그러냐를 자신감 갖고 공무원들이 임해야만이 농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심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자신감이 없고 판단이 없으면 어떻게 농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못 시키죠.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한테 누가 이러나 저러나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눈치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진급하고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연연해 있고 그런 생각 안 해요.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 방향이 옳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란 꾸준히 계속하면 농촌 문제는 점차적으로 호전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점차적으로 호전될 것이다. 야, 꾸준히 노력해보자. 그러면 점차적으로 호전이 될 거다. 공무원들한테 당부를 하죠. 당부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하면 된다. 그것을 현장에서 농민들과 접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오늘은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향이 잘못되었거나 또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성과를 기대한 나머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단을 한다거나 하다가 이리저리 자꾸 바꾸거나 하면 농촌이 절대 부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라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이 꾸준히 노력하고 점차적으로 흔들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하면 꾸준하게 농민들이 너무 반대 민원이 많으니까 못한다면 이 꾸준히 밀고 나가지 못한다면 가다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포기를 하면 안 가지 못한다 이거죠. 중단한다면 그리고 농민들한테 자주우지 끌려나가면 또 안 된다고 해서 바꾸긴다 한다면 농촌은 절대적으로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못한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죠. 자신감 있는 거지. 자신감을 공무원들한테 심어준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농촌 근대화의 선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정부가 책임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된다? 따라서 하라. 설득시켜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옛날에 고속도로 낼 적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뭘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농촌 근대화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근대화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또 정부가 많은 자원을 농촌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려 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먼저 알아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또 나오죠. 농촌의 행정. 농촌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세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거죠. 농촌 행정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세였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세. 이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올바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무원이 더 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정직하고 보다 더 봉사정신이 왕성한 공무원이 될 것이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신자세를 갖추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공무원들이 보다 더 성실하고 공무원들한테 얘기죠. 나라에서 얼굴 받으니까 성실한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때 공무원들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될 수 있고 정직하고 보다 더 봉사정신, 정직과 봉사정신 이게 나옵니다. 봉사정신. 공무원들한테 봉사를 하라. 봉사정신이 왕성한 공무원들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왕성한 공무원. 요즘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여러분들 요즘 공무원들은 왕성한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선에 많이 침투되어서 농민들과 더불어 같이 노력하고 협력을 하면 우리 농촌은 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부흥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한다. 일선 공무원들이 농민에게 다가가서 이것을 설득시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켜서 이 설득시키면 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농촌이 부흥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농촌이 부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농촌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봉사정신이 된다면 그 왕성한 공무원들이 농민에게 다가가서 농민들을 정부 시책에 설득을 시키면 빠른 시일 안에 부흥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너무 현실적인 얘기죠. 너무 현실적인 얘기고 영시적인 정치죠. 이 존경을 안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가볍게 공부해서 존경을 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정부에서 나라에서 저한테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걸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책은 많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정치인들이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 투표할 적에 투표해주고 그들이 가만히 이 소리에 속아가지고 4년 동안 우리는 또 속고 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내는
윤석열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봤으면 좋겠어. 제 이 내용을. 왜냐면 우리 후손들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게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킨다고 하지만 저는 공부를 시킬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하나는 우리 농민들이 자주정신보다 더 강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주정신이. 자주.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뭘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고 주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한자 세대인데 좀 오래돼서 한자를 잘 자주정신을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자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조라는 게 있어요. 자주 국면 자조 자립 뭐니가 나오죠. 스스로라는 말이 스스로 자자거든요. 이게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박진대 대통령은 늘 그걸 강조했어요. 남한테 의타하지 마라는 말이 나와요. 민족 중립이면 의타하지 마라. 남한테 의지하지 마라라는 말이 나와요. 민족 중립 책을 보면 제일 중요한 제가 감동 있는 것이 민족 중립의 길입니다. 이게 박진대 대통령이 쓴 책에 이게 의타하지 마라.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것이 바로 민족 중립의 아주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이 내용이에요. 이건 세모운동에 관련된 책이니까 제가 민족 중길이라는 그것은 뭐 좀 다즘에 물론 내 영상에 올라온 거 있어요. 영상에 보면 내가 이제 낭독한 거 있는데 그 낭독에서는 안 되겠더라고. 낭독하면 안 읽어요.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뭐 어떤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 이렇게 얘기죠. 보다 자주정신이 더 강해져야겠다라는 얘기죠. 주인의식하잖아. 관이나 정부에만 의존하는 나오네. 여기도 오타심이나 의뢰의식을 버리고 보다 더 자주적 정신 나오네. 다 여기 나오죠. 제가 이거 옛날에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들어있어요. 어떤 행정관에서나 관이나 정부에만 의존하지 말라. 의존하고 이 의타심이죠. 의타하지 말라고. 이게 나와요. 관이나 정부에만 의존한다는 의타심이나 의뢰심을 버리고 이걸 버리고 그죠? 버리고 보다 나오네요. 보다 자조정신, 자립정신 이걸 얘기하죠. 자립정신도 얘기합니다. 이게 자립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정부가 농촌에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자주정신, 참여의식, 협동심, 단결심, 근로정신이 왕성한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한테 주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자주정신과 그죠? 또는 참여의식 나오죠? 참여의식 또 뭐가 있습니까? 협동심 옛날 세모운동이 다 이것이죠. 협동심 그 다음에 단결심 또 뭐가 있습니까? 근로정신 이렇게 참여의식, 협동심, 단결심, 근로정신이 왕성한 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하라. 아무나 주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농민들한테 투자를 하라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박진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정부의 재원은 노조에서 국민에 의해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이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허투이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농민들에게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게 무조건 둘 게 아니라 자주정신이라든가 참여의식이라든가 협동심이라든가 단결심, 근로정신이 없으면 그런 분한테 투자를 해야만이 그 투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것을 남에게만 의지하고
정부에만 의존하는 자주정신이 빈약한 농민에게는 투자해봤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아무리 투자를 해봤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다. 요 말씀이 그러네. 어? 자주정신이 빈약한 농민들에게 투자를 해봤자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야, 위 이야기 한마디로 마무리한다면 이렇게 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봉사정신이 왕성한 공무원들이 농민들이 어디에 있어서 선두에 서서 농민들과 같이 노력해야 되겠는데 동시에 농민들도 자주정신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게 여기도 공무원들한테 함께하라. 공무원은 농민과 함께하라라고 얘기해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공무원들을만 지시할 게 아니라 그것을 농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죠. 국민을 설득을 시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자, 딱 마지막으로 향토 예비군 훈련과 갑자기 향토 예비군 훈련이 나오죠. 예비군 훈련 지금 끝난 지가 저도 꽤 오래돼서 지금도 향토 예비군이 있습니다. 향토 예비군 훈련과 육성 향토 예비군 아시죠? 육성에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육성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뭐 향토 예비군들이 이런 농어촌에도 이때는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손 도와주고 했었죠. 옛날에는 작년 가을에 몇 예비 사단의 향토 예비군에 대한 동원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 성과를 검토해 본 결과 일선 행정기관에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향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는 지방에 있어서는 동원령 우리 그 훈련소에 동원 가면 가서 옛날에 훈련소에 들어갔었잖아요. 동원 응수율이 거의 100%에 어떤 데에는 200%를 넘는 상위하는 데까지 나타났었고 또 훈련 상태도 대단히 우수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방에 있는 일선 행정기관이 관심이 적거나 평소에 이에 대한 협조나 지원이 충분히 못한 곳에서는 역시 그 동원에 있어서 응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훈련 상태가 뒤떨어진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향토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오죠. 뭡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늘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안보의식이죠. 안보의식. 이것이 중요하죠. 안보의식. 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의식을 투철한 분이었죠. 안보의식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왜? 우리 6.25라는 전란을 3년 동안 6.25라는 전란을 겪었잖아요. 저는 6.25 전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다 겪으셨죠. 농사를 짓고 국가 농촌의 근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 안보의식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게을리하지 마라. 이 뜻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향토 예비군을 통해서 농촌의 근대화,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 일을 많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어난 일을 한마디로 하면 스스로 자립, 협동. 또 하나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안보의식이죠. 국민들한테도 이 안보의식이 중요해요. 농촌한테 얘기했지만 연설문에서 모든 전 국민이 그때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것도 한없이 빼먹지 않았다.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비군 훈련 안 했고 안 가면 어쩌죠?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저 북한이 저쪽에 지금 붙어 있는데 이북 있잖아요. 38 이게 휴전선이죠. 휴전선에 있는데 이쪽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정치인에 따라 차이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이 안보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보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왜?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가나 있잖아요. 거기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거는 종교적인 민족적인 전쟁이지만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도 그런 아무런 적이 없는 단지 이념으로서 지금 우리는 분단돼 있잖아요. 이념으로. 그렇죠? 이념으로 분단돼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사일도 수도 없이 준비하고 쓰고 있고 심지어는 저 이스라엘에 나온 그 이란의
침투한 이란에 대한 무기가 뉴스에 보면 10%가 북한산이래. 10%가 북한산으로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사용하고 있대요. 이 무기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안보의식을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전쟁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몰라요.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 아시잖아요.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이런 안보의식을 항시 강조를 했죠. 왜? 우리가 경제 대국, 경제 부국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안보의식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가 없죠.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천지면서 다 순백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없죠. 안보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안보의식을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 안보의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금년에는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향토예비군 육성에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예비군에 대한 안보의식을 그죠? 강조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일의 대부분 이보다 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노고를 취하면서 금년에도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설령 과거에 실패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왜 실패했느냐 하는 원인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결국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피드백이죠. 피드백. 어떤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분석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죠. 왜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합니다. 노고를 취하면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설령 과거에 실패한 사업이 있다가 하더라도 그 실패를 왜 했느냐 하는 원인을 충분히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모든 금년도 사업이 정부 모두 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깃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길었죠? 제가 원래 적게 됐는데, 그 중간에 이제 끊치면 안 되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새마을 점화에 대해서, 새마을 지도자, 요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새마을 지도자 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공부시킬 겁니다. 저 이 영상을 보신 분에 한해서 못 보신 분은 제가 할 수 없죠. 지나간 사람 붙잡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박정희 대통령 잘 알리지 않는 연설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친 새마을 가꾸기 운동 끝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저 강의를 들어주셔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